60년간 봉인되어 있던 한국의 신비로운 예언서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1966년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이신 효봉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며 남기신 33장의 문서입니다. 스님은 이 문서를 을사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절대 개봉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유언을 남기셨고, 마침내 2025년에 이르러 그 봉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문서 속에 어떤 놀라운 미래가 예견되어 있을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미국에서 건너온 알렉스 리씨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 콘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실로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심도 깊은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인사 종무소는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효봉 스님의 유언에 따라 보관해온 역상록, 니샹루, 이 60년 만에 대중에 공개된다고 엄숙히 발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또한 성명을 통해 이 문서가 지니는 역사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했죠. 역상록이란 이름은 거꾸로 된 상상을 기록한 책기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마치 미래에서 과거로 되돌아와 기록을 남기듯이 독특한 서술 방식으로 쓰인 예언서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매체들 역시 이 경이로운 소식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가 예견한 2025년의 세계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BBC는 60년 만에 열린 동양의 신비로운 예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현재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신비와 지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렉스 리입니다. 현재는 법명 진명 젠밍으로 불리는 수행자이지만 과거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유수의 AI 기업 최고 기술 책임자 찌쯔 CTO로 재직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어떻게 서양의 첨단 과학자가 한국의 전통 사찰에 들어와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역사적인 예언서에 왜 그토록 깊이 매료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본래 철저히 실리콘밸리의 과학자였습니다. 예언이나 미신 같은 것은 일절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찌하여 역상록을 처음 접했을 때 이토록 가슴이 격렬하게 뛰는 것일까요? 이 문장은 제가 역상록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제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던 감회입니다. 오직 데이터와 알고리즘만을 신봉하던 엔지니어가 60년 전에 쓰인 고대의 예언 앞에서 이성과 직관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인사 주지 스님께서 조심스럽게 보여주신 그 낡은 한지 두루마리를 펼치던 순간 이상하게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논리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진명 스님, 이 문서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주지 스님의 이 말씀에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주지 스님, 저는 과학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AI를 개발했던 제가 미래를 예측한 문서를 쉽게 신뢰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왜 하필 그 봉긴 해제의 시점이 2025년이었을까요?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미래가 유망한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의 AI 개발 책임자였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 레벨 4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업을 진행 중이었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압박으로 인해 우리는 테스트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겼고, 그날 밤 비가 내리던 고속도로 위에서 저희의 자율주행 차량은 결국 통제권을 상실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규모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사고는 저를 깊은 자책감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개발하고 만든 알고리즘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저는 단 한순간도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코드와 데이터에 파묻혀 살아왔던 제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렉스, 자네는 극심한 번아웃 상태야.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네. 동료 에이든의 진심 어린 조언에 따라 저는 긴 휴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차에 무작정 공항으로 향했고 우연히 한국행 항공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에 강렬하게 이끌려 해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인사에 도착한 바로 첫날, 제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정 스님과의 뜻깊은 대화였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눈빛이 몹시 슬퍼 보이는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줄 수 있나요? 저는 스님께 자율주행차, 사고의 전말과 저를 짓누르는 죄책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법정 스님은 잠시 동안 저를 깊은 눈으로 응시하시더니 이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생명은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마치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 올렸던 스트레스와 고뇌가 마치 한순간에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3주 동안의 템플스테이는 제 인생의 방향타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해외 방문객의 템플스테이 만족도는 97%에 달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97%에 포함된 인물이었고 더 나아가 속세의 삶을 내려놓고 출가라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 특별한 사례였습니다. 해인사 템플스테이에서 제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과정을 더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법정 스님과의 가르침이 담긴 만남 이후 저는 사흘 동안 해인사의 일과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이른 새벽의 예불을 시작으로 백빌배, 바로공양 보유공양, 차담, 그리고 사색의 산책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적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이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수행했던 108배는 제 삶의 실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며 무시했던 신체와 마음의 섬세한 연결고리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108번의 절을 올리는 행위를 통해 제 마음속에 깊이 쌓여있던 교만함과 물질적 집착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렉스 씨, 이제 어느 정도 사찰 생활에 적응하셨나요? 사흘째 되던 날, 사찰의 관리를 담당하시던 해광 스님이 저에게 온화하게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이곳을 떠나 다시 실리콘밸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깊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해광 스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머무르셔도 무방합니다. 해인사는 진심으로 자신을 찾아온 모든 이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실리콘밸리로 돌아가게 되면 수많은 이메일과 무의미한 회의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끝없는 압박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천재 엔지니어라는 화려한 타이틀로 추앙받았지만 제 내면은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이 고요한 해인사에서는 아무도 제 학력이나 과거의 경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가치였죠. 한 달만 더 머물러 볼까? 처음에는 단지 한 달이라는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은 다시 세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정 스님께서 제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알렉스 씨, 당신은 왜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저는 즉각적으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기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지는 결국 당신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바퀴와 마음의 방향타, 이 둘 다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 가르침이 제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결국 출가를 결심했고 참된 밝음이라는 의미를 지닌 법명 진명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저는 실리콘밸리에 화려했던 커리어를 깨끗이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출가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장벽은 물론이고 제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와 엄격한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했죠.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는 생활은 첨단 IT 전문가였던 저에게는 실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디지털 디톡스 과정은 오히려 제 마음의 번뇌와 잡념을 맑게 씻어내는 정화작용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해인사를 방문한 하버드 심리학 교수가 저에게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들려주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단 일주일만 제한해도 집중력이 평균 42% 향상되고 수면의 질은 37%까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명 스님께서는 이미 수년 동안 그러한 환경에 계셨으니 스님의 뇌에는 구조적인 변화까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처럼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내면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는 데 급급했던 빠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천천히 깊이 살피는 깊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참으로 신기하게도 저를 이끌어주신 법정 스님은 역상록을 남기신 효봉 스님의 바로 제자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종종 효봉 스님의 가르침을 저에게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과학과 영성은 산의 정상을 오르는 서로 다른 길일 뿐 결국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동일하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과학자였던 저에게 실로 큰 위안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효봉 스님의 역상록에 대해 이따금 언급은 하셨지만 그 내용을 저에게 직접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 그 안에 담긴 깊은 지혜가 마침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만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법정 스님마저 열반에 드시면서 효봉 스님과 역상록에 얽힌 비밀은 더욱 깊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실리콘밸리의 알렉스 리에서 해인사의 진명 스님으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만류와 우려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료들은 제가 일시적인 정신적 혼란 상태에 빠졌다고 여겼습니다. 알렉스, 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이야.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에이든의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도 구글의 AI 연구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이든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친구들은 제가 한국 불교의 깊이에 매료된 이유를 선뜻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저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으나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해인사의 모든 스님들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 들었습니다. 1905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와세다 법학부를 졸업한 엘리트 법관이었던 효봉 스님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객의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직면하자 판사직을 사임하고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한편의 장엄한 드라마였습니다. 법정 스님은 저의 출가를 이끌어주신 정신적인 스승이자 멘토이십니다. 효봉 스님의 제자였던 법정 스님은 무소유라는 청빈한 삶으로 유명한 한국 불교계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태도는 제가 물질적 성공만을 줬던 이전의 화려한 삶을 내려놓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해인사에서 수행한 지 10년 차가 되면서 저는 한국 불교가 지닌 깊이 있는 지혜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팔만대장경의 경이로운 보존 기술은 저를 매우 놀라게 하고 감탄시켰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목재공학과 이 교수와 함께 장경판전의 보존 원리를 심도 있게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장경판전은 자연 환기 시스템의 완벽한 걸작입니다. 바닥에 석회와 숯, 소금을 깔아 만든 지하층 구조, 그리고 창문의 위치와 크기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한 온습도 조절을 위해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무려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중대한 고장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의 최첨단 데이터 센터조차도 10년마다 대대적인 시설 개선과 교체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진명 스님, 이것은 단순한 건축 기술을 넘어선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진 선조들의 깊은 지혜와 정성이 빚어낸 기적이죠.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교수의 이 말씀은 저에게 깊은 통찰력을 선사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면 냉정하고 건조해지지만 사람을 향한 따뜻한 정성과 지혜가 담기면 지속 가능하고 따뜻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팔만대장경의 보존 기술은 바로 그 완벽한 인본주의적 기술의 예시였습니다. 2023년 저는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의 수석 AI 연구팀이 해인사를 직접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구글은 마음챙김 AI라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려던 시점이었고 한국 불교의 깊은 지혜를 자신들의 알고리즘에 접목하고자 희망했습니다. 진명 스님,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I는 단순히 효율적인 답변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정서적 상태를 섬세하게 고려하고 더 포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한국 불교의 중도 종다원 개념이 저희 알고리즘 개발에 실로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구글 AI 윤리팀의 리더인 에밀리 브라운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설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브리브 걸어, 사상, 즉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적 사고를 넘어서는 통합적인 관점은 AI에게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인공지능은 흑백 논리 구조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틀 동안 그들과 기술과 인간성, AI와 윤리, 효율성과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제가 소유한 두세 개, 즉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적 지식과 한국 불교의 깊은 수행적 지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게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밀리, 인공지능 역시 결국 사람이 창조한 것이며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 이체의 위신차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죠. AI 역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창조물이니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밀리는 저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 구글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에 한국 불교의 중도 개념이 실제로 반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으며 저는 이것이 효봉 스님께서 예견하셨던 한반도에서 시작될 정신적 물결의 실제적인 한 예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역상록을 처음 접한 그날 밤, 저는 깊은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사실 수행자가 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지만 과거 과학자로서의 사고방식은 제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 이질적인 정체성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곤 합니다. 이 고문서 텍스트를 과연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과학적인 방식으로 철저히 분석해야 할까? 아니면 수행의 도구로 받아들이고 가르침에 집중해야 할까? 저는 새벽녘 선방에 홀로 앉아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본능은 이 예언서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언어 패턴을 추출하고 다른 예언서들과의 유사성을 찾아내라고 맹렬히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로서의 마음은 이 문서가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와 보편적인 가르침에 집중하라고 속삭였습니다. 분석을 통해 과연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그저 믿음과 깨달음의 영역에 국한되는 문제일까? 마치 두 사람이 제 내면에서 격렬하게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데이터와 객관적인 증거만을 요구하는 과학자 알렉스였고, 다른 한쪽은 직관과 깨달음을 중시하는 수행자 진명 스님이었죠. 이 내적인 갈등은 단순한 역상록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제가 지난 20년간 품어온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과학과 영성은 정말 완전히 별개의 영역일까? 아니면 궁극적으로 같은 진리를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까? 그날 밤 저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새벽 예불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역상록을 통해 인류를 위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제 안에서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나 학문적 관심을 초월하는 인류를 향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역상록을 본격적으로 심층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33장의 두루마리로 이루어진 이 문서는 마치 복잡한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기록되어 있어 마치 미래에서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여행하는 듯한 독특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연구 도중 저는 16번째 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신 르네상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쇠 물질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마음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리라. 한반도에서 시작된 지혜의 불꽃이 세계를 밝히니 물질적 풍요 속에 은폐된 정신의 빈곤을 세계가 깨닫게 되리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최근에 보았던 WHO와 OECD의 정신건강 통계 자료가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발전된 국가들에서 오히려 우울증과 불안 장애의 발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역설적인 현상이었죠. WHO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팬데믹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 지표가 높은 선진국일수록 청소년 자살률이 비례하여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효봉 스님이 60년 전에 이미 이러한 현상을 정확하게 예견하셨다니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할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과거 일했던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혁신과 막대한 부의 축적이 정점에 달했던 그곳에서조차 사람들의 정신적 공허함과 심각한 소외감은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테크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만연했고 저 역시 그 희생자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최신 데이터를 다시 검색해 보았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도 경제적 풍요와 국민들의 행복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물질적 성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정신적 가치와 내면의 평화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60년 전의 예언이 오늘날의 냉철한 데이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니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저의 이성은 곧바로 이러한 감탄에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모호한 표현으로 기록된 예언은 어떤 시대적 상황에도 끼워 맞춰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저는 역상록의 다른 구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확실히 일부 구절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꽃이 세계를 밝힌다는 표현은 한류의 세계적 확산일 수도 있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수백 개의 예언 중에서
몇 가지가 우연히 현실과 맞는 것은 당연한 확률적 현상일 뿐이다. 저는 제 노트북에 이렇게 기록하며 과학적인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성적인 분석은 역상록의 예언적 가치를 인정하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은 사후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서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60년 전 한국 불교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듯이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역상록 연구를 학문적 호기심 차원에서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역상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효봉 스님께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남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19번째 장에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명확한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갈라진 강은 다시 하나로 흐르리라. 붉은 칼날이 아닌 푸른 올리브가 그 경계를 지우리니 동방의 섬나라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서방의 큰 나라가 진심으로 손을 내밀 때 이 반도에 진정한 봄이 오리라. 이 구절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 과정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동방의 섬나라와 서방의 큰 나라는 각각 일본과 미국을 가리키는 듯했으며 그들의 역할 변화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2024년 초 실제로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에 큰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는 듯한 느낌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역상록 원문 해석에 더욱 깊이 몰두했습니다. 낡은 한지에 쓰인 한자와 한글 구절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며 효봉 스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해인사 서관에서 찾은 불교 경전과 역사 자료를 참고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3시경 27번째 장에서 저는 제 눈을 강렬하게 사로잡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될 연대와 공존의 물결이 동방을 적시고 서방을 적시며 마침내 세계를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리라. 사람을 위한 기술,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이곳에서 꽃 피어나리.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을 넘어 인류 전체의 화합을 위한 한국의 중대한 역할에 대한 숭고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표현이 과거 CTO였던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과거 저는 AI 기술 개발에 전력 투구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효율성과 혁신만을 추구하다 보니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이고 윤리적인 영향을 간과했던 것이죠. 이것이 내가 화려한 실리콘밸리를 떠나 한국 불교의 지혜에 매료된 진정한 이유였을까? 문득 20년 전 법정 스님과의 첫 만남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계가 사람을 구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구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는 그 문장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의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인사의 고요하고 청정한 새벽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고요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하던 제 내면에 마침내 어떤 평화가 찾아드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야. 이것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의 나침반이다. 다음 날 해인사 스님들과의 차담회 자리에서 저는 역상록에 대한 저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여러 스님들은 흥미로운 질문과 심오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깊이 있는 토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젊은 후배 스님인 회원이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명 스님, 역상록에서 말하는 한반도에서 시작될 연대와 공존을 스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요? 순간 제 마음은 깊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상록을 단순히 연구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을 뿐 이를 제가 실천해야 할 생활 지침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자적인 관점에서 문서를 분석하는 데만 집중했을 뿐 그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실천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글쎄요. 아직은 연구 단계라서 제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신 주지 스님께서는 온화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명 스님, 불법은 알기만 해서는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죠. 효봉 스님께서 이 문서를 60년간 봉인하신 이유도 단순히 미래를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때가 되면 누군가 그 가르침을 진심으로 실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스님의 말씀은 마치 화살처럼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상록을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숭고한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실천해야 할 수행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지 스님께서는 잠시 깊이 생각하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명 스님은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모두 깊이 경험한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적 지식과 한국 불교의 지혜를 연결하는 견고한 다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평화와 기술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 순간 제 앞에 새로운 삶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뜻깊은 대화 이후 저는 역상록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한국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18번째 장에는 세종대왕, 유관순, 김구 등 한국의 역사적 위인들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한민족의 정신은 백성을 위한 세종대왕의 문자 창제에 있고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희생에 있으며 통일된 조국을 염원한 김구 선생의 원대한 비전에 있도다. 이들의 정신이 다시 깨어날 때 한반도는 마침내 세계의 등불이 되리라. 저는 이 구절에 깊은 감명을 받아 본격적으로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인지 일제강점기에 유관순 열사가 보여준 희생 정신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김구 선생의 민족 통일 비전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업적은 과거 과학자였던 저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미 15세기에 과학과 인문학을 조화롭게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백성을 위한 실용적인 문자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MIT 언어학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각 글자의 모양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진 그 과학적 원리는 현대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 알고리즘에도 직접적인 영감을 주고 있었죠. 한국은 늘 사람을 살렸다. 라는 깨달음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관통하여 기술과 문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도,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도, 김구 선생의 통일 비전도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가치는 현대 한국 사회에도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K방역으로 불렸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은 첨단 기술과 인간 중심의 접근법을 결합하여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기술은 단순한 산업적 성공을 넘어 인류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상록이 말하는 한반도에서 시작될 연대와 공존의 진정한 의미인가? 제 생각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저는 한국 불교의 전통 지혜와 현대 사회의 연결점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집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최근 발표된 논문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7일간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고 수면의 질은 31%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긍정적인 효과가 템플스테이 종료 후 무려 3개월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카이스트와 고려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기간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이들의 집중력과 창의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특히 IT 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과학적 데이터들은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이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상, 배펄배, 바로공양 등의 전통적인 수행 방식이 현대 심리학의 핵심인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역상록이 예견한 정신 르네상스의 실마리는 이미 한국 불교의 오랜 전통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실리콘밸리의 동료 에이든과 공유했을 때 그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알렉스, 명상만으로 코드 오류가 줄어든다고? 농담하는 거지? 화상통화로 에이든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의 의구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20년 전에는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으니까요. 에이든, 농담이 아니야. 이건 과학적 연구 결과야. 명상이 뇌의 전두엽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작업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논문들이 최근 꾸준히 발표되고 있어. 저는 UCLA와 하버드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정확히 인용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든은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 그런 연구들이 있다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실제 업무 환경에서의 효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 특히 고강도의 개발 현장에서는 말이야. 이 대화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깊은 지혜를 현대 기술 산업에 어떻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된 계기였죠. 이 도전에 응답하기 위해 저는 매우 대담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K마음챙김 워크숍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해인사의 주지 스님으로부터 정식 허락을 받아 저는 잠시 미국으로 건너가 구글과 엔비디아의 핵심 엔지니어 20명을 대상으로 2주간의 집중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과 현대 심리학의 원리를 정교하게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명상, 바로공양 체험, 의도적인 디지털 디톡스 시간, 그리고 한국 철학 강의로 프로그램은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죠. K마음챙김 워크숍을 설계하고 개발하면서 저는 특히 효봉 스님의 가르침 중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이기는 데 있나니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적게 욕심내는 데 있나니 진정한 지혜는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데 있나니 라는 구절을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워크숍의 커리큘럼은 크게 3가지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절제입니다. 이는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자연과 자신의 내면에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했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는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끈 첫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시니어 엔지니어인 라이언의 후기였습니다. 둘째, 바로 식사입니다. 한국 사찰의 바로 공양 방식을 현대적으로 간소화하여 적용한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정리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명상적인 행위로 수행하는 것이었죠. 이는 팀원들 간의 협력과 소통 방식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우리 팀의 의사소통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경청하고 꼭 필요한 만큼만 말하며 음식처럼 대화도 남김없이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디자인팀 리더인 클레어의 체험 소감이었습니다. 셋째, 코드 명상입니다. 이는 제가 직접 개발한 특별한 방법론으로 프로그래밍 작업과 명상을 결합한 것입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10분간의 명상을 통해 작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코딩 중간중간에도 짧은 호흡 명상을 통해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참가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드 명상이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기 전 10분 동안 마음을 고요히 정돈하는 한국식 참선 방법을 현대 작업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워크숍의 마지막 날, 저희는 참가자들의 집중 지속 시간과 코딩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의 집중 지속 시간이 평균 30% 증가했으며 코딩 오류율은 무려 21%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이 느낀 깊은 만족도였습니다. 구글의 시니어 개발자인 소피아는 이렇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20년 동안 코딩을 해왔지만 이렇게 명료하고 막힘이 없는 상태로 작업한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코드가 제 손가락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연구원인 아르주는 더욱 흥미로운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국 스님의 가르침이 실리콘밸리의 코딩 문화를 바꿀 수 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것 말입니다. 첫 번째 워크숍의 성공 소식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곧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명상을 시작한 후 버그 발생률이 37% 감소했고 특히 복잡한 알고리즘 설계에서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마법 같은 일입니다. 이 말은 테슬라의 AI 자율 주행팀에서 나온 공식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들은 K마음 챙김 방법론을 공식적인 개발 프로세스에 도입했고 이후 자율주행 안전성 지표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전해왔습니다. K마음 챙김의 성공은 한국 불교의 실용적인 지혜가 현대 기술 산업에 얼마나 크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한 스트레스 관리 기법에 그치지 않고 기술 자체의 질을 높이고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예상치 못한 역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워크숍 신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 메일함은 수백 개의 문의 이메일로 넘쳐났고 대기자 명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인사로 돌아온 저는 주지스님과 긴급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지스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워크숍 신청이 너무 많아서 저희의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인력이 없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깊은 고민에 빠진 저의 모습을 보시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진명스님, 그렇게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 불교의 지혜를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효봉 스님의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에서 시작될 정신적 르네상스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은 분명 옳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요청을 감당할 수 없었고 해인사의 시설만으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에게는 그들을 모두 수용할 만한 물리적, 인적 자원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불교의 지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까봐 깊이 우려되었습니다. 이는 성공이 역설적으로 가져온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역상록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고자 27번째 장을 다시 한번 정독했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나누면 2배 밝다. 한 사람의 횃불은 한 길만을 비추나 횃불들이 모이면 온 마을을 환히 밝히리라.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커지고 정징은 나눌수록 더욱 깊어지느니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번쩍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마치 실리콘밸리에서 천재적인 혁신가라는 이미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 거대한 변화를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나누면 2배 밝다. 그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를 마친 참가자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마음 챙김의 핵심 가치를 스스로 배우고 이를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의향이 있는 실천가들을 찾는 것이었죠. 놀랍게도 첫 워크숍 참가자 2명 중 15명이 즉시 자원했습니다. 구글의 소피아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K마음 챙김 소모임을 만들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엔비디아의 아르주는 인도 개발자 커뮤니티에 이 혁신적인 방법론을 소개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가 비로소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을 위한 전문적인 트레이너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해인사에서 2주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이수한 후 이들이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K마음 챙김을 전파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이 아이디어에 크게 만족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불법 풀페이, 이 지혜가 전파되는 것이야말로 효봉 스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셨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100명에게 가르치고 그 100명이 다시 10,000명에게 가르치는 마치 연고치 차례로 피어나듯이 말입니다. 자원봉사자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저는 공개 강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개최된 동양 철학과 현대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의 국제 콘퍼런스였습니다. 강연장은 세계적인 기술 전문가, 학자, 불교 연구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역상록에 대한 저의 연구 결과와 K마음 챙김 프로그램의 경이로운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상록의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효봉 스님의 진정한 의도는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비와 연대의 정신을 세상에 실천하는 것이 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청중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불교는 항상 실천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문자에 얽매이기보다 생활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는 전통이죠. 효봉 스님께서 60년 동안 이 문서를 봉인하신 이유는 단순히 미래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기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역상록에서 발견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인용했습니다. 사람은 기계보다 느리나 더 깊이 가고 자본보다 가난하나 더 오래 남는다. 머리로 세운 탑은 결국 무너져도 마음으로 세운 다리는 1000년을 간다.
그리고 저의 지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 기술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결국 해결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해인사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며 깨달은 것은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불교는 저에게 기술과 정신의 조화, 그리고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번영 사이에 존재하는 섬세하고 중요한 균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수많은 청중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K마음 챙김 프로그램의 사업화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업화보다는 진정한 가치 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적 문화유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판매가 아닌 공유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사내 리더십 프로그램에 K-템플 마인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두 기업의 복지 뉴스레터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천년 지혜를 현대 기업 환경에 정교하게 접목한 K-템플 마인드는 직원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창의성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식 바로공양, 108배 참선, 집중력 강화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와 업무 효율성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 테스트 그룹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실제로 직원들의 병가 사용률이 17%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데이터는 프로그램 참여 후 팀 협업 지수가 22%나 상승했다는 결과였습니다. 저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과거 AI 윤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경쟁 기업들이 K-템플 마인드 워크숍을 통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훨씬 더 열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한국 불교의 오랜 가르침이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니, 이러한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현실화되었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 즉 한반도에서 시작될 정신적 르네상스가 실현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주지 스님께 이 경이로운 소식을 전했을 때 스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바로공양을 하며 온 세상 모든 생명과 나누겠습니다. 라고 서원 시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서원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변화는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5개 유망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 CEO들이 공동으로 한국 템플스테이 집중 연수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자사의 핵심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을 한국의 주요 사찰에 파견하여 3개월간 집중적인 수행과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병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변인인 마야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술 개발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심오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중심의 접근법과 깊은 통찰력입니다. 한국 불교는 1000년 이상 이러한 지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겸허히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한미 문화 교류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를 K-스피리추얼 웨이브라고 명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했고, 한국관광공사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세계적인 명상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관광이나 휴식을 넘어 기술 혁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사찰에서의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 건강 기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스타트업은 한국 사찰의 목탁 소리와 풍경 소리를 녹음하여 AI 알고리즘과 결합한 스트레스 감소 앱을 개발했고,
다른 회사는 108배의 움직임을 참고한 VR 명상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고전적 지혜의 성공적인 만남. 이것이야말로 효봉 스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위한 기술의 완벽한 구현이 아닐까요? 해인사는 이제 전 세계 기술 혁신가들의 영적인 순례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실리콘밸리, 유럽, 중국의 기술 기업 임원들이 템플스테이를 신청했고 일부는 장기 체류를 위해 사찰 근처에 거주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봄, 해인사에는 뜻밖의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카리나 마티네즈였습니다. 그녀는 역상록의 소문을 듣고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며 해인사를 방문했습니다. 진명 스님, 역상록에 환경 위기와 관련된 예언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그녀에게 27번째 장에 기록된 한 구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려 할 때 자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격렬한 폭풍으로 대답하리라. 그러나 사람이 자연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룰 때 황폐한 대지에도 다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리라. 반도의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산과 강을 어머니로 여겼으니 세계의 자연을 치유하는 지혜를 널리 전할 것이라. 카리나는 이 구절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관, 특히 풍수지리와 동학 사상에 담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환경운동에 반드시 필요한 철학적 기반입니다. 서구의 환경운동은 너무 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만 편중되어 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관은 정서적, 영적인 차원까지 아우르고 있군요. 카리나의 방문 이후 해인사는 국제환경포럼의 중요한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한국 전통 생태 지혜라는 새로운 환경 철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효봉 스님의 예언, 즉 한반도의 민족이 세계의 자연을 치유하는 지혜를 전할 것이라는 구절이 실현되는 또 하나의 명확한 사례였습니다. 2025년 가을 첫 번째 실리콘밸리 연수단이 해인사에서의 3개월 집중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10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정갈한 한복을 차려입고 해인사 대적광전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끌고 8만 대 장경이 보관된 장경판전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판 인쇄물인 8만 대장경은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완벽하게 보존되어 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보물은 한국인의 지혜와 인내를 상징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죠. 이 대장경은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불경을 수호하기 위해 16년에 걸쳐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8만 7천여 개의 목판에 새겨진 5,200만 째 달하는 글자는 오늘날까지도 단 한 글자의 오류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외로운 눈빛으로 장경판전의 구조를 둘러보았습니다. 800년 전 한국인들의 정교한 과학기술이 적용된 보존 방식, 자연 통풍을 활용한 완벽한 온습도 조절 시스템, 그리고 해충 방지를 위한 소나무 바닥 등은 최첨단 기술 전문가들에게도 깊은 깨달음과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구글의 AI 연구원 제임스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현대의 데이터 센터 보존 기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800년 전에 이미 완성했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속 가능한 기술이군요. 장경판전을 나와 대적광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미국 엔지니어는 문득 이순신 장군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순신 장군을 접했다고 했죠. 이순신 제독은 실로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불과 12척의 배로 330척이 넘는 일본 함대에 맞서 승리했죠. 그의 전략적인 천재성도 놀랍지만 더욱 위대한 것은 나라가 위태로우니 죽어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 애국심과 헌신입니다. 그 엔지니어는 깊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거북선은 당시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스텔스 기능,
강력한 방호력, 압도적인 화력을 모두 갖춘 마치 16세기의 최첨단 기술이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혁신성은 단순한 기술 발전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과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더욱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기술 철학입니다. 대적광전으로 돌아와 저는 연수단과 함께 참선을 마친 후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3개월간의 깊은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온 깊은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기술은 날개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는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높이 날 수 있을까만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해인사에서 보낸 이 시간은 우리가 왜 날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대적광전에는 잠시 엄숙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올리버가 갑자기 일어나 저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그를 따랐고 곧 모든 사람이 함께 절을 올리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날 밤 연수단은 해인사 인근 산책로를 거닐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앨리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저는 극심한 번아웃으로 거의 직장을 그만둘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코딩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작성하는 코드 한 줄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말 역상록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지 만 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불교의 지혜는 전 세계 기술 산업의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고 K마음 챙김은 글로벌 명상 트렌드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개발한 마음건강 기술 앱들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으며 한국식 바로공양 방식은 미국 학교 급식 시스템 개혁의 모델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러한 광범위한 현상을 K-스피리추얼 웨이브라고 칭하며 한류의 새로운 국면으로 심층 분석했습니다. 특히 영국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 한국에서 온 마음의 혁명을 통해 이 현상을 심층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저는 해인사 스님들과 함께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효봉 스님의 예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효봉 스님은 미래를 맞추려 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밝아지자고 외치신 것이다. 주지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예언은 우리에게 미래를 단순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상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정신적 전통과 세계의 기술적 진보가 만나 더욱 평화롭고 나은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라는 명확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60년 전에 이미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꿰뚫어 보셨고 그 해결책으로서 한국의 전통 지혜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K마음 챙김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뿌듯함과 수행자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효봉 스님의 예언은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넘어 인류 공동체의 연대와 정신적 성숙을 이끄는 지혜의 등불이 된 것입니다. 기술은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불교는 기술과 정신의 조화,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번영 사이의 균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효봉 스님의 역상록은 결코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의 나침반이었으며 기술과 인간성, 발전과 지속 가능성,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명료한 길잡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역상록의 숭고한 가르침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것을 제 삶의 소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자랑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인 지혜를 나누는 숭고한 작업이었습니다. 어찌 팔만대장경이 단순한 종이와 목판에 새겨진 경전에 불과하겠습니까? 그것은 인류의 지혜가 담긴 거대한 바다입니다. 역상록 또한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영원한 등불입니다. 이것이 제가 실리콘밸리 CEO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전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전통 지혜가 세계의 미래를 환히 밝힐 새로운 빛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